안녕하세요. 사연풀이 전문 유튜버 사연쟁이입니다. 영상 즐겁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저희는 30대 중후반, 아기 없는 2년차 신혼부부예요. 기우는 결혼도 아니었고, 저희 집이 훨씬 잘 살아요. 둘 다 직장도 안정적이고, 아이는 생기면 낳고 아니면 말자 하는 그런 편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신랑이 고등학생일 때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혼자 지내시다가 7에서 8년 전부터 어떤 아저씨와 같이 살고 계세요. 혼인신고는 안 하셨고요. 근데 신랑은 그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버지 대접을 바라신다거나 예전부터 마찰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과는 왕래가 없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어머니만 따로 모시고 식사해요. 문제는 그 식사 자리에서 생겨요. 처음엔 식사 후 디저트 가게를 가는 게 자연스럽게 일상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젊은 사람들 많은 데 와서 좋다고 하시고 헤어지기 아쉬우니 이야기 더 하자고 하셔서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반복되는 행동이 너무 불편해요. 뭘 더 시키려고 하면 나는 됐다 하시면서 본인 건 못 시키게 하세요. 그러고 말면 그만인데 꼭 제 걸 나눠 드시려고 해요. 예를 들어 고깃집 가서 냉면 시키려 하면 새아가랑 나눠 먹으면 된다, 맛이나 보지 하시고 결국엔 거의 다 드세요. 중식당에서는 탕수육만 먹겠다 하시더니 제 짬뽕 나오자마자 한 입만 하시고 그릇째 드시고 속 안 좋다며 다 드시라 해서 드렸더니 국물까지 싹 비우셨어요. 처음부터 조금만 먹을게 하시면 괜찮죠. 근데 안 먹는다고 해놓고 제 음식에 숟가락, 젓가락 대시는 게 너무 비위 상하고 짜증나요. 빨대 2개 꽂아서 같이 마시는 것도 싫고 제가 입댄 걸 마시는 것도 거북해요. 저 키 172에 몸무게 60kg이에요. 진짜 잘 먹어요. 남자만큼 먹어요. 디저트 가게 가서도 음료는 1인 한 잔이니 억지로 시키시지만 디저트는 또 제 걸 다 드세요. 근데 열받는 건 신랑 거엔 손도 안 대세요. 신랑이 자기 거 내밀면 그대로 밀어 넣으세요. 몇 번 그런 일 겪고 신랑한테 말했더니 몰랐다고 자기가 둔해서 신경 못 썼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 말 무시하고 그냥 시켰는데 또 그걸 왜 시키냐? 나눠 먹으면 되는데 하시면서 궁시렁궁시렁 박차고 일어나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애써 웃으면서 저도 신랑만큼 먹어요. 잘 먹어서 키도 이렇게 큰 거예요.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종업원 쫓아가서 취소해놓고는 결국엔 또 드세요. 어버이날엔 못 뵀고 엊그제 토요일에 뵀는데 또 그랬어요. 신랑이 그냥 시키려니까 역정을 내시고 신랑이 화를 냈어요. 엄마가 사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러냐? 요즘이 옛날처럼 악착같이 살아야 하는 시대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먹는 게 아까운 거냐? 따졌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신랑도 민망했겠죠? 저도 눈짓으로 그만해 했고요. 신랑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남들 다 보는 데서 그러니까 창피했어요. 그래서 진정하고 무슨 이유로 그러시는 건지 말씀해달라. 납득이 가야 이해하지 않겠냐? 고 했는데도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결국 신랑이 앞으로 각자 1인분만 먹고 헤어지던지 그냥 보지 말자 하고 저 끌고 나갔어요. 근데 진짜 화나는 건 차 안에서 저한테 뭐라 한 거예요. 네가 좀 넘어가면 안 되냐? 자기도 중간에서 눈치 보여서 짜증난다. 엄마 보내고 또 사 먹으면 되잖아. 그거 못 먹는다고 죽냐? 속 시원하냐? 그게 아깝냐? 나는 장인 장모님이 그러시면 아무 생각 없이 따랐을 거다. 너 때문에 이제 밥 먹겠냐? 등등. 저를 원망하면서 퍼붓는데 이게 내가 알던 인간이 맞나 싶었어요. 솔직히 저 그거 당장 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게 치사해서 그런 거잖아요. 어머니 의도도 모르겠고 저도 이야기했지만 그 뒤로 아무 말 없고 바람 쐰다며 저 내려주고 밤 12시 다 돼서 들어오더니 거실에서 자요. 저도 신경 껐어요. 근데 오늘 시어머니가 전화 와서 너 때문에 아들 얼굴 마음 편히 못 본다.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더니 네가 그 짝이냐? 하시고 2분 정도 침묵하시길래 그냥 끊었어요. 그 뒤로 전화도 없고요. 왜 그러시는지는 끝까지 말씀 안 하셔서 답답해 죽겠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니 신랑은 계속 뚱해 있고 근데 진짜 제가 잘못한 게 있는 건가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 예정인 20대 여자입니다. 저희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반지해 주신다고 하셔서 연차까지 내고 시어머니를 찾아갔는데요. 동네 금은방에서 맘에 드는 거 고르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나가 있으라 하시더라고요. 뭐 해주신다니까 나갔죠. 그리고 반지해 주신 거 감사해서 정육식당에 모시고 가서 한우 거하게 싸드렸어요. 근데 식당에서 본인이 집에서 드실 것까지 챙기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식당 안에 카페가 있었는데 커피는 본인이 사겠다고 하시더니 들어가자마자 자리에 앉으시고는 나는 대추차 하시고 시선을 피하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결제했어요. 그리고 2주 뒤에 받은 반지 보증서에 14K 도금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 진짜 허탈했죠. 그 후엔 본인이 갖고 있던 14K 팔찌를 선물로 주셨어요. 감사하다고 과일도 이것저것 사드리고 답례도 했는데 몇 주 뒤에 남자친구 통해서 다시 가져가셨어요. 말로는 그거 안 하고 다닐 거니까 보태서 다른 거 해줄게 하셨는데 반년이 넘도록 아무 소식 없어요. 그냥 가져가신 거죠, 뭐. 신혼여행 다녀오면 이바지 음식 해주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요즘 그런 거 잘 안 하기도 하고 받으면 답례도 해야 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계속 우리 집은 남자가 이바지하는 문화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어머니께 대뜸 이바지 꼭 해야 돼요? 라고 물으셨어요. 아무도 해달라고 한 적 없는데 어이없었지만 초면이라 울 엄마는 그냥 신경 쓰이시면 하지 마세요 하셨어요. 그 상황도 참 결혼하면 2억 지원해 주신다고 하셔서 어서 결혼하라고 부추기셨고 원하는 식장이 인원이 다 차서 14개월 뒤로 계약을 했어요. 그 후 1년간 계속 말을 바꾸셔서 2억이 2억 5천이 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국 4천이 됐어요. 신혼집을 구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도 계속 돈을 안 주셔서 남친 통해서 물어보라고 했더니 계약 후 잔금 치르는 날 하루 전 애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주실 거면 미리 주셔서 계약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사업체도 부르면 안 되냐 했더니 내가 그 돈을 떼먹을 것 같냐? 고 삐지셔서 아들 생일에 연락 한 통 없으시더니 결국 돈 안 주셨어요. 결국 우리가 가진 돈으로 작은 집을 구했어요. 혹시나 해서 그 돈 주실 건지 여쭤보라고 했더니 본인 도움 없이도 집 구했잖아. 2년 뒤 다시 이사 갈 때 잔금 치르기 하루 전날 줄게 라고 하시네요. 그냥 말뿐인 약속이었던 거죠. 그날은 그냥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마트에서 두부랑 콩나물 사들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현관 앞에서 서 계시더라고요. 미자 씨 잠깐만요. 그 말에 반사적으로 멈췄죠. 이거 박스 하나만 들어줘요. 무거워서 혼자 못 들겠네. 그래서 도와드렸어요. 뭐 이웃끼리 그 정도는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진짜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커피 한 잔 마시려는데 초인종이 울려요. 미자 씨 잠깐만요. 반찬 좀 맛 좀 봐줘요. 간이 맞는지 모르겠네. 김치찌개 한 숟갈 떠먹고 괜찮은데요? 했더니 그럼 이거 좀 나눠 먹어요. 어제 고기 넣었거든. 고맙긴 한데. 그날 저녁에 또 벨이 울려요. 미자 씨 잠깐만요. 우리 아들 이력서 좀 봐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인사팀도 아니고. 그 아들 나랑 말도 제대로 안 섞은 애인데 갑자기 이력서를 들고 와요. 이거 자소서 좀 봐주세요. 엄마가 미자 씨가 글 잘 쓴다고 해서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근데 그걸 시작으로 아주머니의 잠깐만요는 점점 진화하기 시작했어요. 미자 씨 잠깐만요. 내일 병원 좀 같이 가줄래요? 미자 씨 잠깐만요. 우리 집 인터넷이 안 돼요. 좀 봐줘요. 미자 씨 잠깐만요. 우리 강아지 산책 좀 시켜줘요.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미자 씨 잠깐만요.
우리 딸이 소개팅 나가는데 옷 좀 골라줘요. 미자 씨, 잠깐만요. 우리 집 김장할 건데 손이 모자라요. 미자 씨, 잠깐만요. 우리 조카 결혼식인데 축의금 봉투 좀 써줘요. 글씨 예쁘잖아요. 그 잠깐만요가 하루에 3번씩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집 식구인가 싶을 정도로. 심지어 어느 날은 아주머니가 내 집 앞에 김치통을 두고 가셨어요. 미자 씨, 잠깐만요. 이거 좀 냉장고에 넣어줘요. 우리 집 냉장고가 꽉 찼어. 아니, 이건 뭐. 내가 김치 보관소예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반상회에서 그 아주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미자 씨는 진짜 심성이 좋아요. 내가 뭐만 하면 다 도와줘. 그 말에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데 왠지 모르게 내가 동네 심부름꾼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속에서 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건 좀 선 넘은 거 아닌가? 그래서 다음날 벨이 울렸을 때 처음으로 말했어요. 아주머니,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랬더니 표정이 싸늘해지시더니 아이고, 내가 괜히 부탁했네. 요즘 사람들 참 정이 없어. 그 말에 순간 욱했지만 그냥 웃으며 문 닫았어요. 그 이후로 벨이 안 울려요. 동네에서도 인사만 살짝 하고 지나가시고 처음엔 좀 서운했는데 지금은 너무 편해요. 내 시간, 내 감정, 내 에너지 이제는 나한테 쓰기로 했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아주머니, 요즘은 다른 집 아주머니한테 잠깐만요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처음엔 도와주더니 요즘은 문 안 열어요. 동네에 잠깐만요 피해자 모임 생길 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 그 아주머니가 또 내게 말을 걸었어요. 미자 씨,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그 순간 내가 딱 잘랐어요. 아주머니, 잠깐만요 말고 진짜 필요한 거면 정식으로 부탁하세요.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잠깐만요로 살기엔 너무 아까운 인생이에요. 그 말에 아주머니가 말없이 돌아서더니 그 뒤로는 정말 잠깐만요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는 드디어 내 삶을 되찾았어요. 신랑이 늦둥이라 저와 나이차가 50년 넘게 나시는 어머님. 저 시집 오고 5년 만에 치매에 걸려셔서 저 혼자 4년간 똥 오줌 받아내고 잘 씻지도 못하고 딸내미 얼굴도 못 보고 매일 환자식 먹고 간이 침대에 쪼그려 잠들고 4년간 남편 품에 단 한 번도 잠들지 못했고 힘이 없으셔서 변을 못 누실 땐 제 손가락으로 파내는 일도 거의 매일이었지만 안 힘들다고 평생 이 짓 해도 좋으니 사람만 계시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신이 멀쩡하셨던 그 5년간 베풀어 주신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제 나이 33살 먹도록 그렇게 선하고 지혜롭고 어진 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치료를 받고 계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견디다 못해 제가 10살 때 집 나가서 소식 없는 엄마. 상습절도로 경찰서를 들락날락 하던 오빠. 그 밑에서 매일 맞고 울며 자란 저를 무슨 공주님인 줄 착각하는 신랑과 신랑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시라도 빨리 데려오고 싶다고 2천만 원짜리 통장을 내어주시며 어디 나라에서는 남이 집 귀한 딸 데리고 올 때 소 팔고 집 팔아 지참금 주고 데려온다는데 부족하지만 받으라고 그 돈으로 하고 싶은 혼수 사고 싶은 거 사서 시집 오라고 하셨던 어머님. 부모 정 모르고 큰 저는 그런 어머님께 반해 신랑이 독립해 살고 있던 아파트를 일부러 처분하고 어머님 댁 들어가서 셋이 살게 되었습니다. 신랑 10살도 되기 전에 과부되어 자식 5을 키우시면서도 평생을 자식들에게조차 언성 한 번 높이신 적이 없다는 어머님. 50 넘은 아주버님께서 평생 어머니 화내시는 걸 본 적이 없다 하시네요. 바쁜 명절날 돕진 못할 망정 튀김 위에 설탕병을 깨뜨려 튀김도 다 망치고 병도 깬 저에게 1초도 망설임 없이 늙으면 죽어야 한다며 당신이 손에 힘이 없어 놓쳤다고 하시던 어머님. 단 거 몸에 안 좋다고 초콜릿 쩝쩝 먹고 있는 제 등짝을 때리시면서도 나갔다 들어오실 땐 군것질거리 꼭 사들고 공주야 엄마 왔다 하시던 어머님. 어머님과 신랑과 저 셋이 삼겹살에 소주 마시다 셋 다 술이 과했는지 안 하던 속마음 얘기하다가 자라온 서러움이 너무 많았던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꺼이꺼이 울며 술주정을 했는데 그런 황당한 며느리를 혼내기는커녕 제 손을 잡으며 저보다 더 서럽게 우시며 얼마나 서러웠노 얼마나 무서웠노 처음부터 네가 내 딸로 태어났음 오죽 좋았겠나 내가 더 잘해줄 테니 이제 잊어라 하시던 어머님. 명절이나 손님 맞을 때 상차린 거 치우려면
아직 다 안 먹었다 방에 가 있어라. 하시곤 소리 안 나게 살금살금 그릇 치우고 설거지 하시려다 저에게 들켜 서로 네가 왜 하나 어머님이 왜 하세요 신랑이 하게 됐죠. 제가 무슨 그리 귀한 몸이라고. 일 시키기 그저 아까우셔서 벌벌 떠시던 어머님. 치매에 걸려 본인 이름도 나이도 모르시면서 험한 말씨 한 번 안 쓰시고 그저 곱고 귀여운 어린 아이가 되신 어머님. 어느 날 저에게 아이고 이쁜 애 네 집 딸이고 하시더이다. 그래서 저 웃으면서 나는 최정열 여사님 딸이지요. 할머니는 딸 있어요. 했더니 있지 가람이 우리 막내딸. 위로 아들 둘이랑 딸 가람이도 있다. 그때서야 펑펑 울며 깨달았습니다. 이분 마음속엔 제가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라 막내 신우 다음으로 또 하나 낳은 딸이었다는 걸. 저에게 네가 내 제일 아픈 손가락이다 하시던 말씀이 진짜였다는 걸. 정신 있으실 때 어머님께 저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고 잘하려 노력은 했지만 제가 정말 이분을 진짜 엄마로 여기고 대했는지. 형편 어렵고 애가 셋이라 병원에 얼굴도 안 비치던 형님. 형님이 돌보신다 해도 사양하고 제가 했어야 당연한 일인데 왜 엄한 형님들 미워했는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사무치고 후회되어 혀를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밤 11시쯤 소변 보셨나 확인하려고 이불 속에 손 넣는데 갑자기 제 손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시더군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 소근소근 귓속말로 아침에 옆집 할매 가고 침대 밑에 있더라. 아무도 몰래 네 맛있는 거 사먹어래이 하시는데 생각해보니 점심때쯤 큰 아주버님도 왔다 가셨고 첫째, 둘째 신우도 다녀갔고 남편도 퇴근해서 할머니 잘 있으셨어요? 자식들 몰라보셔서 언제가부터 그리 부릅니다 인사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침 7시에 퇴원한 할머니가 떨어뜨린 돈을 주우시곤 당신 자식들에겐 안 주시고 갖고 계시다가 저에게 주신 거였어요. 그리곤 그날 새벽 화장실 다녀왔다 느낌이 이상해. 어머님 코에 손을 대보니 돌아가셨더군요. 장례 치르는 동안 제일 바쁘게 움직여야 할 제가 울다 울다 졸도를 3번 하고 누워있느라 어머님 가시는 길에도 게으름을 피웠네요. 어머님을 닮아 시집살이가 뭔지 구경도 안 시킨 아주버님과 시누이 셋, 그리고 남편과 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위로하며 어머님 안 슬퍼하시게 우리 우애 좋게 잘 살자 약속하며 그렇게 어머님 보내드렸어요. 오늘이 어머님 가신 지 150일째입니다. 어머님께서 매일 저 좋아하는 초콜릿 사탕을 사들고 오시던 까만 비닐봉지, 주변에 널리고 널린 까만 봉지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님이 주신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를 베개 밑에 넣어두고 매일 어머님 꿈에 나오시면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해드리려 준비하며 잠듭니다. 다시 태어나면 처음부터 어머님 딸로 태어나길 바라는 건 너무 큰 욕심이겠죠. 부디 저희 어머님 좋은 곳으로 가시길. 다음 생에는 평생 고생 안 하고 평생 남편 사랑 듬뿍 받으며 살으시길 기도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시아버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솔직히 시댁 이야기는 주로 시어머니나 시누이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제 경우는 달랐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시아버지가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 며느리는 참 튼튼하게 생겼네. 일은 잘하겠구만. 그 말이 칭찬 같아 보여도 속뜻은 뭐겠어요. 저를 그냥 집안일이나 할 사람으로 보는 거였죠. 그때부터 제 마음 한쪽이 불편했는데 결혼 후에는 그게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면 꼭 한마디씩 하세요. 아이고, 이건 너무 싱겁네. 옛날에는 이렇게 안 먹었지. 아이고, 이건 너무 짜네. 며느리 손맛은 아직 멀었네. 매번 밥상 앞에서 흠잡기를 즐기셨습니다. 심지어 명절 때는 제 앞에서 친척들 모아놓고 이러시는 겁니다. 우리 집 며느리 음식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다들 그냥 참고 먹어라. 그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육아에 대해서도 온갖 간섭을 하셨습니다. 애는 이렇게 키워야지 왜 요즘 애 엄마들은 다 게으른지 모르겠다. 애가 울면 바로 안아줘야지 애를 울리면 정이 떨어진다. 또는 반대로 애가 칭얼대면 애를 왜 안 눕히고 안아만 드냐. 무슨 짓을 해도 불만이었어요. 저는 육아에 지쳐서 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런 말까지 들으니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용돈 문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꼭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며느리가 들어와서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아들 월급은 어떻게 관리하나 궁금하네. 이 말은 결국 제가 돈만 쓰고 있다는 뉘앙스로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애 키우느라 직장을 잠시 쉬고 있었는데 그걸 계속 꼬집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제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저는 평소에 그냥 참는 성격이었지만 한번 터지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명절을 앞두고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고스톱이었어요. 명절만 되면 온 친척들이랑 고스톱을 치고 승부욕 불태우시던 분이었죠. 제가 일부러 그 명절날 음식 준비를 다 하고 친척들이랑 함께 앉아 고스톱판에 끼어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피식 웃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에이, 며느리가 무슨 고스톱을 알아, 여자들이랑은 못 치지. 그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저는 꾹 참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그냥 구경만 할게요. 옆에서 배우는 셈 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고스톱을 못할까요? 사실은 제가 대학 때 하숙집에서 아저씨들이랑 같이 고스톱을 배워서 제법 실력이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가 방심한 틈을 타서 저는 묵묵히 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점점 제가 이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다들 우연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계속 제가 따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아버지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에이, 운이 좋네, 운이 좋아. 근데 제가 마지막 판에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광박에 피박에 고까지 얹어서 판을 싹 쓸어버린 거죠. 그 순간 친척들이 와하고 소리를 질렀고 시아버지는 그대로 말문이 막혀서 저를 바라만 보셨습니다. 제가 그때 일부러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고스톱은 못할 줄 알았죠. 근데 요리도 그렇고 고스톱도 그렇고 처음엔 부족해 보여도 결국은 다 배우고 늘더라고요. 저도 괜히 무시만 당하는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 말에 친척들이 박장대소했고 시아버지는 체면이 말이 아니었죠. 근데 이걸로 끝나면 재미없잖아요. 진짜 싸이다는 그 뒤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준비해둔 게 있었거든요. 바로 사진첩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무시 발언들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옆에 짧게 메모해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 사진이랑 같이 정리해서 앨범처럼 만들어놨습니다. 다들 거실에서 고스톱 끝나고 수다 떠는 시간에 제가 그걸 슬쩍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시아버지가 앨범을 들여다보다가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애 사진인 줄 알고 흐뭇하게 보시다가 옆에 있는 메모를 보고 표정이 싸늘해진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20xx년 5월 3일 시아버지 발언 며느리 음식은 아직 멀었다. 20xx년 8월 15일 시아버지 발언 내 엄마들은 다 게으르다. 이런 식으로 날짜와 상황을 정확히 기록해뒀던 거예요. 제가 일부러 친척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기록으로 남겨봤어요. 덕분에 저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했답니다. 이제 친척분들도 아버님이 저한테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지 아시겠죠?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가 곧 웃음으로 터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무시하는 발언은 절대 안 하시고요. 오히려 제가 뭐라면 괜히 칭찬을 덧붙이시더라고요. 아이고, 며느리 손이 점점 좋아진다. 아이도 참 잘 키운다. 그 모습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드디어 내가 이겼구나. 여러분,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넘어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딱 기록으로 남기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최고의 사이다 복수입니다. 괜히 무시했다가 언젠가는 이렇게 본전도 못 찾고 망신당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제일 피곤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어머니도 아니고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결혼 준비 내내 잔소리만 하고 참견만 하고 아주 속이 뒤집어지게 만들었죠. 제가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을 때 일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데 드레스를 고르는 제 마음은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시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언니, 이건 너무 부해 보여. 이거 입으면 돼지 같아. 와,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들 다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대놓고 할 수가 있습니까? 더 어이없는 건 시어머니가 옆에서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래, 맞다. 그건 내 체형에 안 맞아. 좀 단정한 걸로 골라라. 제가 그날 진짜 울컥했지만 속으로 꼭 삼켰습니다. 오늘 난리치면 결혼 망친다. 오늘만 참자하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청첩장을 고를 때도 신우이가 또 나섰습니다. 제가 깔끔하고 단정한 걸로 고르니까 하는 말이, 언니, 요즘 이런 거 누가 써? 너무 촌스러워. 내가 아는 디자인 회사 있는데 거기 걸로 해. 아니, 지 결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서는 겁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지만 또 참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결혼식 당일 제가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마치고 드레스를 입고 대기하고 있는데 신우이가 나타나서 또 한마디 던집니다. 언니, 얼굴이 너무 하얘. 좀 칙칙하게 해야 신부 티 난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래, 오늘은 끝내자. 내가 더는 참나 봐라. 사실 제가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비장에 무기가 있었어요. 바로 시장표 부케였습니다. 원래 제 부케는 하얀 장미였는데 제가 따로 준비해둔 게 있었죠. 빨간 고추랑 파랑 부추로 만든 꽃다발이었습니다. 줄에 선생님 들어오기 직전 신우이가 당당하게 부케를 들고 있었는데 제가 살짝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하객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사진사가 준비하라고 하니까 신우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들고 있었죠. 근데 플래시가 터지자마자 사람들이 본 건 뭐였겠습니까? 바로 고추와 파와 부추로 만든 그 기가 막힌 시장표 부케였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술렁 웃음 터지고 어떤 사람은 배꼽 잡고 웃고 애들은 와 소리 지르고 신우의 얼굴은 그대로 시뻘개져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옆에서 웃으면서 한마디 했죠. 아유, 신우이 덕분에 오늘 결혼식 분위기 확 살았다. 역시 센스쟁이다. 결국 그 사진은 두고두고 회자됐습니다. 가족끼리 모이면 꼭 그 사진이 다시 꺼내지죠. 그 이후로 신우이는 저한테 절대 함부로 못합니다. 제가 그냥 순하게만 보였던 거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사이다를 날릴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시어머니도 은근히 눈치를 보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 망신당한 딸 때문에 며느리한테는 잔소리도 조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여러분, 며느리도 새언니도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참는 것 같아도 속으로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무시하고 깔보면요, 이렇게 딱 한 방에 사이다 맞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 초반에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속을 뒤집어 놓은 일이 있었거든요. 아직도 그 생각하면 웃음보다도 먼저 화가 치밀다가 마지막엔 제가 아주 제대로 복수했죠. 결혼하고 첫 시어머니 생일이었어요. 남편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엄마는 소박한 거 좋아해. 대충 해도 돼. 그래서 제가 정성껏 갈비찜에 잡채, 미역국까지 딱 준비했죠. 근데 시어머니가 오시더니 첫 마디가 이거예요. 어머, 요즘 며느리들은 준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보네. 와, 그 순간 진짜 속에서 불이 확 치밀어 올랐죠. 근데 남편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눈치도 못 채고 옆에서 엄마 맛있지? 이러고 앉아있어. 아휴, 그날 제가 이를 얼마나 갈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생일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은 술만 사오고 시누이는 와서 손톱만 들여다보고 결국은 나 혼자 부엌에서 전쟁을 치렀죠. 근데 또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며느리 잘못 봤다. 음식 솜씨가 왜 이래? 와, 진짜 이때는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도 꾹 참았어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그래, 올해까지만 봐준다. 내년에는 절대 안 당한다. 그리고 드디어 복수의 날이 왔습니다. 세 번째 해 생일날 제가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 뻥쳤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밖에서 제대로 대접해드릴게요. 가족들 다 기대에 부풀었죠. 어디 근사한 한정식 집이라도 가나 싶었나 봐요. 근데 제가 모신 곳이 어디냐? 바로 동네 분식집이었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김밥 싹 시켜놓고 당당하게 말했죠. 어머님, 제가 요리하면 늘 실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예 실망 안 하시게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거 준비했습니다. 바로 밖에서 사 먹기예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시뻘개져서 젓가락도 못 들고 시누이는 옆에서 눈치 보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아휴, 저는 그날만큼은 속이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그동안 쌓인 한을 그 한마디로 다 풀어버렸죠. 그날 이후로요. 시어머니 음식 가지고는 절대 뭐라고 안 하십니다. 심지어 그 다음 해부터는 시어머니가 직접 음식을 준비하시더니 저한테는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너는 그냥 와서 먹기만 해.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바보 같아 보여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히 얕잡아 보면요. 언젠가는 이렇게 사이다 한 방 맞습니다. 여러분, 저 혼자만 이런 사이다 경험한 거 아니죠? 속 터지는 일 많으셨을 텐데 기다려보세요. 언젠간 복수의 날 옵니다.
저처럼요.